안녕하세요. 샬롯입니다. 오늘은 조선 야사 중 한 편 속곱동무의 사랑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충청도 면기 고을의 읍내서 서남쪽으로 오리 정도 가면 경뜰이라는 작은 부락이 있다. 그곳에는 한양 사람들의 농가 밭이 많기 때문에 그와 같은 지명이 생기게 되었다고 한다. 그 부락의 변두리로 떨어진 곳에 작고 후락한 초가집 두 채가 있었다. 그 중에서 조금 작은 집이 황진사댁이라고 불리는 집인데, 황진사는 이미 작고 했기에 그의 아들 황우경이 아내와 딸과 함께 살고 있었다. 겨울이 시작되는 10월 하순의 어느 날이었다. 날씨가 온종일 음산하더니 밤이 되면서 비가 내릴 것 같기도 하고 눈이 내릴 것 같기도 한 품이 아무래도 그대로 흐린 채로만 있을 것 같지가 않았다. 나무들을 흔드는 바람소리가 요란했고 그럴 때마다 문풍지가 울렸다. 저 멀리에서 개가 짖는 소리가 들리고 살인문이 문기둥이에 부딪히는 마른 소리도 들렸다. 그리고 울타리를 맞대고 있는 박부여의 집에서는 완호가 글을 읽는 소리가 들려왔다. 황진산의 집 아랫목에는 40 남짓한 부인이 팔베개를 하고서 이부자리 위에 누워있고 그의 앞에서는 18, 19세 정도 되어 보이는 처녀 명숙이가 등불을 도두고서 버선을 긋고 있었다. 명숙은 어머니가 잠들었는지 보려고 곁눈질을 하면서 바늘 든 손을 멈춘 채 넋을 잃은 듯이 글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 소리는 날마다 밤마다 듣는 소리였다. 하지만 그날 밤에는 이상할 정도로 명숙의 마음을 흔들며 괴롭히고 있었다. 아, 완호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며 책을 읽고 있을까? 그때 잠든 것 같았던 어머니가 가늘게 눈을 뜨면서 말했다. 너 바느질은 하지 않고 뭘 그렇게 생각하는 거니? 예, 자, 잠깐 쉬는 거예요. 명숙이는 놀란 얼굴이 되어 다시 바느질을 하면서 어머니의 표정을 살폈다. 그리고는 희미하게 웃어 보였다. 그러자 어미가 다시 말했다. 쓸데없는 걱정을 하지 말고 그만 자자. 밤이 꽤 깊었어. 예. 잠시 후 어머니는 잠이 들었지만 명숙은 바늘을 놓은 채 그 자리에 그대로 우두커니 앉아 있었다. 밖에서는 여전히 바람소리가 요란했고 글을 읽는 소리는 바람을 타고 계속해서 들려왔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10여 년 전에 있었던 꿈같은 추억이었다. 나이 7살이 되면 남녀가 한자리에 같이 앉지 않는다는 예의범절을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절대적인 규칙으로 알고 있었던 그들의 부모는 어렸을 때의 속곱동무요, 자라서는 글동무이던 둘의 사이를 겨우 10살 때 격리시켰다. 그런 규칙에 대해서 써놓은 책들이 두 집에는 많이 쌓여 있었던 것이다. 아랫마을의 집들은 가을에 추수를 해서 양식을 그득히 쌓아놓았지만 이 두 집에서는 양식 대신에 조상 전래의 책들만 방구석에 그득하게 쌓여 가난을 미덕으로 삼는 터였다. 두 집안에서는 그것을 양식 이상으로 소중히 여겼다. 양식은 먹는데도 소비되지만 책은 몇 대를 두고 써먹어도 소비되기는커녕 닳지도 않는 보물이라고 생각하면서 두 집 사람들은 옷도 밥도 집도 영화도 모두 다 그 책 속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믿었다. 그렇다면 이번에 아버지가 하시는 일도 그 책의 가르침에 따르시는 것일까? 아버지는 항상 일거수일투족이 그 책들의 가르침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고 말했으며 그렇게 행동해오고 있었다. 하지만 명숙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다. 아버지는 지금 제대로 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인가? 나이 30이 될 때까지 무릎을 꿇고 앉아 글을 읽고 몇 번이나 과거에 실패를 하고
이제는 이 집 저 집으로 문객질을 하러 다니면서 갖은 아첨을 다하다가 그래도 벼슬을 얻을 수 없으니까 겨우 안출한 것이 그것이었단 말인가. 명숙은 이불 속에서 분명히 들었던 것이다. 열흘 전에 서울에서 돌아온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했던 소리를. 할 수 없소. 이참판이 먼저 말한 것이니 못 이기는 척하며 그렇게 해버립시다. 재상의 집에 후치를 주고 벼슬을 얻는 가난한 선비가 세상에 어디 나 하나뿐이겠소. 그렇게 하면 남행으로 수령 한 자리는 줄 거요. 명숙이도 가난한 선비에게 시집가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고.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하지만 하면서 꺼림칙해 했다. 그러나 얼마 후에는 아버지의 뜻대로 따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명숙이는 생각을 계속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딸을 주고 벼슬을 살 생각을 하고 계신 것인데 어제 저녁 때 부단말에 한 발이 실려온 그 많은 돈을 보면 아버지는 이미 돈과 나를 바꾸신 것이란 말인가. 물론 그 돈은 이참판이 벼슬을 주기에 앞서 궁한 선비에게 준 돈인지도 모르고 마음에 들뜬 아버지가 슬그머니 받아 내려보낸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벼슬과 돈을 받고 딸을 내주는 것은 달라질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 우리 집에 있는 책에는 그런 일을 해도 좋다고 쓰여 있는 것일까? 완호의 아버지 박부연은 명숙의 아버지와는 막역한 벗이었다. 명숙의 아버지보다 8살이나 나이가 위였는데도 벗이 되어 한 집안 식구처럼 지냈다. 명숙이 10살이 되던 해 정초에 박부여에게 세배를 하러 갔을 때 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아저씨 세배하러 왔어요. 세배 받으세요. 하고 아양을 떨면서 절을 했더니 그가 큰 소리로 너 아저씨가 될지 시아버지가 될지 어찌 알고 아저씨라고 부르는 거냐? 응? 하고 말했다. 그 옆에는 명숙의 아버지와 완호도 앉아 있었다. 여보게 그렇지 않은가? 그나저나 이제는 둘이 다 10살이 넘었으니 서로 놀지 못하고 내외를 하게 해야 되겠군. 박부여가 다시 말하자 명숙의 아버지가 웃으면서 대답했다. 당연히 그래야지. 하지만 명숙이년이 하루라도 자네 집에 안 오고 배기겠나. 어쨌든 명숙이의 시아버지가 되어주게. 그 후부터 명숙은 완호네 집에 가지 않았다.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는 말이 어지간히 무서웠고 어른들도 감시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완호는 가을이 되면 뒷동산에서 따온 아람이 굵은 밤을 어른들 몰래 울타리 구멍으로 넣어 명숙에게 주었고 명숙은 봄이 되면 울 안에 있는 벽도화가 피면 탐스러운 가지를 꺾어 완호에게 넘겨주고는 했다. 어른들이 감시하기는 했지만 두 집이 울타리를 하나 사이에 두고 있었기에 자주 얼굴을 볼 수 있었는데 두 사람은 그 후에도 어쩌다 서로 눈이 마주치게 되면 수줍어하면서 마주 웃곤 했다. 그러면서 10살이 되었던 해의 정초에 아버지들끼리 했던 말씀이 언젠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그런데 3년 전에 완호의 부친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뒤부터 두 집 사이에 커다란 변화가 생겼다. 완호의 집은 얼마 되지 않는 살림으로 장사를 지내고 상중에 하는 모든 예식을 치르고 나자 생활하기가 몹시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그때부터 명숙은 완호를 자주 만날 수 없었고 설사 만나게 되어도 웃으면서 맞는 명숙의 표정에 비해 풀이 죽은 완호의 표정은 너무나 침울했다. 명숙은 완호가 아버지를 잃은 비애로 인해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며 안쓰러워했다. 어쨌든 그 후부터는 가을에 아람이 굵은 밤이 열려도 봄에 붉은 벽도화가 피어도 그들의 선물은 서로 교환되지 않았다. 또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두 집 아버지들의 인연이 끊어지자 그토록이나 자별하던 어머니들의 사이도 차츰 멀어졌다. 그런 중에 명숙의 어머니가 완호의 어머니에게 자랑 삼아 자기 딸이 서울에 있는 재상집으로 시집가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자 완호의 어머니는 단번에 얼굴이 새파래졌다. 하긴 완호와 명숙은 서로 결혼하게 될 것이라고 지나칠 정도로 믿고 있었다. 실은 그들이 10살이 되었을 때 두 아버지가 농담을 한 후 구체적으로 청혼한 적은 없었다. 또한 두 아버지는 그때 그렇게 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뿐이며 다른 집안과 혼인을 해도 크게 잘못된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당사자인 완호와 명숙은 모두 훗날에 자기들은 당연히 부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가 완호의 모친에게 그 이야기를 한 뒤부터 완호는 전과 다르게 밤늦게까지 글을 읽었다. 아마도 그 일로 인해 크게 흥분했으며 받은 상처로 분발하는 것 같았다. 밤마다 자정이 될 때까지 글을 읽는 완호. 그 같은 행동은 뭔가를 암시하는 것 같다고 생각되었기에 명숙은 마음이 편치 않았다. 물론 명숙의 어머니는 완호에 대한 딸의 생각을 눈치채고 있었기에 밤마다 완호를 단념하라고 설득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명숙은 다른 곳으로 시집가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 터였다. 밤은 어느덧 깊어져 있었다. 지금은 바람소리와 완호의 글을 읽는 소리도 끊어졌고 깊이 잠든 어머니의 숨소리만 간간히 명숙의 귀에 들려왔다. 괴로워하던 명숙은 결국 살며시 뒷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울타리를 헤집고 완호의 방으로 가기 위해서였다. 때마침 완호의 모친은 친가에 환갑잔치가 있어 출타 중이라고 들었으니 집에는 완호 혼자만 있을 것이다. 그러나 완호를 만나 아버지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사과하여 격앙된 그의 마음을 가라앉힌 뒤에 굳게 먹은 자기의 생각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명숙은 걱정이 되었다. 10중 8구는 완호가 내가 아무리 죽게 되었지만 옛날에 했던 약속을 어긴 야비한 사람의 딸과는 얼굴을 마주치기도 싫다 라면서 자기를 내쫓을 것만 같았다. 그렇게 될 거라면 차라리 가지 않는 것이 낫지 않을까. 아니야, 그래도 만나야 해. 명숙은 몇 번인가 생각을 되풀이하다가 완호가 자는 방에 들장캐로 가보았다. 하지만 처녀의 몸으로 이미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든 완호를 깨우는 것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에 그대로 돌아서고 말았다. 완호야, 어서 나와서 문 열어라. 완호는 어머니가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서 벌떡 일어났는데 방 안은 깜깜했다. 때문에 아니 왜 이런 밤중에 돌아오셨을까 하고 생각하며 머리를 가우뚱했는데 그를 부르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다시 들려오지 않았다. 내가 꿈을 꾼 것이었나? 완호는 혀를 차면서 다시 자리에 누워 젖혔던 이불을 끌어당겨서 덮고 눈을 감았다. 하지만 그때 갑자기 들려오는 남자의 목소리에 놀라며 두 눈을 크게 떴다. 어서 문을 열어 방망이로 부수기 전에. 그 소리는 옆집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잠시 후 문짝이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여자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즉 명주실로 바닥을 좀 거칠게 짠 비단을 찢는 것과 같은 무척이나 절박한 목소리였다. 그것은 분명히 명숙의 집 안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였다. 완호의 가슴은 두근거리기 시작했고 온몸은 와들와들 떨렸다. 명숙이란 존재는 자기의 손 밖으로 벗어난 여자지만 바로 이웃에 사는 사람이다. 야밤에 들이닥친 무리는 명숙의 집에 돈바리가 들어간 것을 알고서 찾아온 불안당 때였다. 완호는 다시 생각했다. 내 꼴이 이처럼 비참하게 되기는 했지만 그건 명숙이 때문이 아니다. 모르는 채 할 수는 없다.
완호는 두 손에 힘을 주었다. 그리고 마루에 있는 다듬이 방망이를 쥐고 뒷문으로 나가 울타리를 비집고 명숙의 집 뒷거치로 들어갔다. 방 안에서는 절그럭절그럭 소리를 내면서 돈을 나르는 소리가 나고 있었다. 인기척으로 모아 4-5 놈이 들어온 듯 싶었다. 잠깐 뭔가 생각한 완호는 자기 집으로 들어가 사무로 꼰 빨랫줄을 찾아 허리에 칭칭 감고는 다시 명숙이네 집 뒷곁으로 가서 창 아래 서 있다가 느닷없이 큰 소리로 외쳤다. 이놈들아, 어려울 게 뭐냐? 30명이나 와서 이 집을 에워싸고서도 안에 있는 불안당 된 놈을 못 잡아? 그럼 잘 지키고 있다가 빠져나와. 도망치는 놈이 있으면 모두 때려 죽여라. 나 혼자서 들어갈 테니 위급해지면 소리 지르겠다. 그리고는 벼락치듯이 방망이로 뒷창을 부수고 방 안으로 뛰어들어가 발을 구르면서 호통을 쳤다. 이놈들, 너희들은 도관에 든지다. 목숨이라도 건지려면 순순히 묶여라. 완호는 허리에 감고 있던 밧줄을 끌었는데 어슴푸레한 등불에 비친 삼배 밧줄은 얼핏 보기에 오랏줄 같았다. 완호는 거침없이 움직이며 당황하고 있는 불안당 6놈을 모두 묶었다. 그런 다음에 방 밖으로 끌고 나가면서 또 큰 소리로 외쳤다. 그대로 이 집을 에워싸고 있어라. 이놈들의 패거리가 먼 곳에서 망을 보고 있다가 달려올지도 모르니까. 완호는 굴비 두릅처럼 한 줄로 내리엮은 불안당 6놈을 그 집의 광 속에다 몰아넣고는 문에다 고리를 걸었다. 그리고는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갔더니 그제서야 방 안의 모습이 자세하게 그의 눈에 들어왔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조금 전까지는 불안당을 잡는 데에만 온 신경을 썼기에 다른 것은 살펴볼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 완호가 보니 두 모녀는 묶인 모습으로 방구석에 있었는데 그 중에 명숙은 짊어지고 갈 짐처럼 멜빵까지 걸어 놓아져 있는가 하면 열려진 벽장 문 아래 방바닥에는 많은 돈이 흩어져 있었다. 완호는 곧 그들 모녀의 결박을 풀어놓고는 서둘러 아랫마을로 달려가서 장정 몇 사람을 불러와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명숙의 집으로 가서 광을 지키게 했다. 이어서 연기읍으로도 사람을 보내 그 같은 사건에 대해 관가에 고하게 했다. 때문에 밤이 채 새기도 전에 읍에서 포교가 달려와 불황당들을 끌고 왔고 날이 밝자 완호도 읍에 있는 관가로 가서 그들을 잡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관가에서 불황당들을 신문해 보니 그들은 그 전날 밤에는 죽산 군수의 집에 침입하여 돈 300냥과 많은 재물을 약탈했을 뿐만 아니라 군수의 딸까지 얻고 도망친 죄질이 매우 나쁜 놈들이었다. 피해를 당한 죽산 군수의 장인은 당시에 이름이 높았던 이조판서 정아무개였다. 죽산 군수는 그때 완호의 손을 잡고서 그의 지략과 용맹을 칭찬했으며 자기의 딸을 찾게 된 것에 대해서 크게 감사했다. 완호가 그날 밤 한 일은 명숙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관가와 죽산 군수의 큰 공이 되기도 했던 것이다. 또한 그로부터 수일 후에 시골집에 내려온 명숙의 부친도 그 일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명숙은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완호에게 시집을 가지 못하면 죽어버리겠다는 뜻을 분명히 아버지에게 밝혔다. 그러자 명숙의 부친은 딸을 구해준 완호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그의 용맹과 지략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감탄하며 생각을 바꾸었다. 그리하여 돈바리를 다시 말에다 실어 서울로 보낸 뒤에 이참판에게 가서 딸과 아내가 끝끝내 반대한다는 핑계를 대고 혼인과 벼슬 얻기를 모두 단념해버렸다. 그 이듬해 봄에 완호는 과거를 보러 서울로 올라갔는데 그때의 시관은 공고롭게도 죽산 곤수의 장인인 이조판서 정아무개였다. 완호의 실력이 좋아서였는지 시관에 사사로운 정이 작용했기 때문이었는지 완호는 22살이라는 나이에 장원급제를 했다.
그리고 수년 후에는 정사품의 당당한 요직에 서게 되면서 쟁쟁하게 이름을 날리게 되었다. 과거가 행해진 후에 이조판서 정아무개는 완호에게 자기의 손녀, 즉 죽상 군수의 딸과 혼인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완호는 넉넉한 집에서 잘 배운 그 처녀를 사양했다. 이미 정한 곳이 있다고 대답한 것이다. 그리고는 즉시 시골집으로 내려가 성대한 예식을 갖추어 소꿉동무였던 명숙을 아내로 맞았다.